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이야기입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지난 7월 1일 날 러시아를요 고소득 국가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월드뱅크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4등급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저소득, 중하위 소득, 중상위 소득, 고소득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면 어디부터 고소득이냐? 14,005달러 이상이면 고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요 2022년에는 12,800달러. 근데 2023년에는요 14,000을 넘었어요. 14,250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고소득 국가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러시아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성장률로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2023년에 이 나라의 실질 성장률이 3.6%인데요. 잘 나간다는 미국이 2.6, 한국이 2.5, 유럽 지역은 0.7%, 러시아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참 뜻밖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요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북한, 이란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 제재를 심하게 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예치돼 있던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가 다 압류를 당했고, 또 러시아의 주 수입원이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기 생산에 쓰일 만한 제품, 기술들 상당히 제재를 당했어요. 유엔 헌장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혼 좀 나와라, 너 망해야 돼.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치명타를 입는 거, 그걸 기대하고 제재들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현실은 완전히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의 가장 큰 산업이 뭔가요? 바로 에너지 산업이죠. 석유, 가스, 원자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가장 큰 산업이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이 전쟁 관련 산업입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을까요? 첫째,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운이 좋기 때문인 거죠. 그 나라 영토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업을 갖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산업, 전쟁 관련 산업. 이런 거는 구공산제국 소련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동유럽과 이 서아시아 전역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지키기도 하고 무기를 공급하기도 하면서 미국과 맞섰던 거죠. 그걸 위해서 엄청난 전쟁 산업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 러시아의 GDP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산업과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산업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석유, 가스 수출, 이 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후에 이 나라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석유, 가스 수출, 여기다가 목줄을 꽉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석유 같으면 배럴당 60달러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다 라고 제한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 내고 운송비 내고 하면서 수출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출도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계산이 상당히 빗나갔습니다. 첫째, 이 중국, 인도, 석유와 가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제재 동참을 안 한 거예요. 제재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들인 거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러시아 전체 화석연료 수출액 중에서 유럽이나 서방 국가보다 중국, 인도의 비중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했는데도 별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과 인도는 아주 신난 겁니다. 러시아로서는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인도는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키우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경제연구소가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 계속 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유령 함대입니다.
유령 함대가 뭐냐? 서방 국가들은 쓰지 않을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배 나이가 한 20년 정도 되면 폐선을 한다고 그래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러시아가 20년 넘은 실질적인 폐선들을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걸 630척이나 긁어 모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선적도 없는 그런 배들인 겁니다. 그런 걸 쫙 다 긁어 모아서 그 배를 운항을 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름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그거를 섀도우 플릿, 유령 선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재도 잘 안 통한다고 해요. 키이우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수출의 70%가 이런 선박들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게 러시아뿐만이 아니고요. 또 석유 수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이란산 원유도 이런 선박으로 굉장히 많이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뭐 이게 제재가 안 통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배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존재래요. 왜냐하면 기름이 새니까 돌아다니다가 언제 이게 주저앉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주저앉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새잖아요.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경고를 해놨더라고요. 자, 이 그래프는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죠. 요 노란색 부분, 요 부분. 이게 유로 국가들에 대한 수출 부분인 거죠. 요 부분들이 다 파이프라인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건데. 보라색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배로 실어 나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유령선들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방이 제재하고 있는 가격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도 다 피해 나가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대요. 이런 요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타격이 왜 이렇게 작은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GDP 성장률 미국보다 높고 한국보다 높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재를 상당히 피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 석유 가스 판매 수입이 줄어든 것은 분명히 사실이니까 말이죠. 이유가 뭘까? 러시아의 강력한 성장,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이 전쟁 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러시아 정부의 전쟁 예산 팽창,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요, 빨간 선은 전쟁 관련 제조업의 생산액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밑에 아주 낮은 부분에 있는 파란색은 다른 제조업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내에서. 그런데 이 전쟁 산업 의 생산량이 2022년 전쟁 이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지출을 늘렸기 때문인 거죠. 정부가 무기 공장들을 돌아가게 하고 생산된 것들을 사들여서 전쟁터에다가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2024년에 러시아 전쟁 예산, 이건 GDP 6%거든요. 전쟁 이전에 거의 2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 무기 공장들이 왕성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서방 국가들의 계산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했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전쟁 물자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 뭐 드론 부품,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러시아가 무기 공장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어야 해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물자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못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계산대로라면. 그런데 이것도 계산은 전혀 안 맞고 있는 거죠. 왜? 뭐 앞에 석유하고 비슷한 요인입니다. 중국, 인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서방의 제재 너희들끼리 하려면 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반도체며 드론 부품이며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다가 계속 수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돈만 있으면 중국이나 인도나 이란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무기 공장을 돌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 관련 소득이 무기와 관련돼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전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러시아 평균 임금의 2배도 넘는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는 30년분의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또 지급을 하고 있대요. 복지 지출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야말로 돈이 무진장 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금 러시아가 국내 경제에다가 풀어내고 있다. 심지어 은행들은요, 채무자들의 채권 상환하는 거 그것도 다 연기를 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GDP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잖아요. GDP, Gross Domestic Product.
GDP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에요. 생산을 하면 GDP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무기 생산도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 GDP 수치도 커지게 됩니다. 또 병사들의 급여, 복지 지출 이런 것이 늘어나더라도 관련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비스 생산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급증한 데는 이런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제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무기로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수출용 무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은 전쟁터에다 갖다 쏟아놓는 무기를 만들어낸다. 그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의 생산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외국에서 생활필수품을 수입하는 그것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넘쳐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시중에. 근데 생필품은 부족하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그림은 2020년 이후에 러시아, 미국, 유로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든 러시아든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 물가가 쫙 올라갔다가 금리를 높이면서 최근 들어서 물가가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근데 러시아만은 물가가 급격히 치솟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안 올렸을까요? 기준금리를 무려 16%까지 올렸어요. 그런데도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물가 상승률 숫자로 하면 얼마일까요? 무려 9%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1.5%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세요? 외식 물가 비싸다. 이제는 외식도 못하겠다 하시잖아요. 그게 1.5%예요. 근데 9%를 넘어가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러시아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은 뭐냐? 다시 되풀이하자면 돈은 마구 풀어내면서 전쟁 물가 생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이게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년 반 넘게 러시아가 경제를 꽤 잘 꾸려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그래요. 하지만 서서히 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물가뿐만이 아니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다든가 또 노동자까지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러시아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러시아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